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크게 이렇게 6가지 챕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필름 기반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영상 방식, 그 다음 팩스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영상 정보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에 대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름 증감지 방사선 촬영의 제한점. 그러니까 필름 증감지 방사선 촬영에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제한점. 세 번째,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가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영상의 주요 시스템,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 몇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 디지털 의료 영상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거는 이제 이 디지털 영상을 하다 보면 영상 정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영상 정보 수업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는 영상 정보학이라는 수업의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 정보학의 용어가 틀립니다. 네? 네, 틀려요. 왜 틀릴까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상 정보라는 개념과 다른 영상 정보라는 개념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1895년)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이후 필름 스크린 방사선 영상은 엑스레이 영상의 주요한 시스템으로서 한 100여 년 정도 그 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디지털 엑스레이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이 되면서부터 2000년 초반부터는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장비들이 서서히 그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는 단순히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개념으로 등장을 했지만 점차 이것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2000년 10년 이후로는 디지털 레디오그래피 그러면은 이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개념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방사선 촬영 기술은 이 안에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 디지털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 저장, 영상 통신의 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컴퓨터 방사선 촬영이 있습니다.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후지입니다. 후지는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 후지가 필름이 한참 잘 나가던 당시 거꾸로 필름 사업을 가장 위협할 대상이 누군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필름 사업을 가장 위협할 대상을 디지털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네가 먼저 디지털 사업을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고,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장비의 이름을 fuji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그래서 초기 버전 이름이 FCR, fuji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그래서 FCR이라는 이름으로 상용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평판형 디지털 방사선 촬영, 플랫 패널 레디오그래피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마모그래피, 위장관 투시 촬영, 디지털 플로스코피,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for vascular 이미지, 디지털 혈관 조형 장비 혹은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비는 이제 정보 처리 영역과 그 다음에 영상 의료 영상의 6가지의 메인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술은 흔히 얘기하는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 저장, 영상 통신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는 의료 영상에 관련된 혹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서 처리하는 엔터프라이징 기술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명, 두 명의 데이터가 아니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의 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자, 그리고 소규모의 컴퓨터를 처리하는 개인별 컴퓨터를 처리하는, 즉 퍼스널 컴퓨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컴퓨터의 자원을 모아서 그 중앙에서 그 대규모의 컴퓨터로 처리하고 각각의 단말기로는 그 중앙의 컴퓨터로 접근을 해서 자기들이 요청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로 하여금, 여기서 기계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기계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접근을 하게 하는 러닝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알고리즘을 정답과 오답을 가르쳐주고 정답을 반복 학습 혹은 오답을 반복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점점 정답 혹은 오답에서 정답이 가까워지거나 오답에서 멀어지게끔 유도함으로써 학습을 시키는 딥러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실제로 사람과 같이 판단을 하게 하고 구현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까지 그런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AAPM이라는 미국 의학물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광자극 저장 형광체, 말은 무지하게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CR을 얘기합니다. 비정질 셀레늄, 이것도 말 어렵죠.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다이렉트 타입의 DR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정질 실리콘, 얘는 다이렉트 타입의 DR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결합 소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D 카메라로서 핸드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이건 좀 어렵네요. 모세프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자, 얘는 최근에 마모그라피에 많이 사용되는 DR을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투과 영상을 생성하는 방사선 영상 기술을 이야기하고 AAP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 제작의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와 필수적인 단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튜브에서 균등한 엑스레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엑스레이는 발생될 때는 일단 균등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피사체, 주로 사람이 되겠죠. 피사체를 투과하면 균등했던 엑스레이는 불균등한 신호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불균등한 신호가 이제 딕텍터 혹은 CR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불균등한 신호는 약간 이제 그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전기적 신호가 불균등하게 생기게 되면요, 이것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아날로그적 상태가 된 전기적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장비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면 이런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저장되고 혹은 영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 다시 컴퓨터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진화되고, 이진화는 0과 1로 바뀐다는 거죠. 0과 1로 바뀌거나 이준수 기반이 된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8비트 혹은 16비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가 기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모니터로 봐야지만 그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로 볼 때는 다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이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되려면 다시 아날로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장비에 의해서 아날로그로 변경된 다음에 이 아날로그화 된 데이터는 다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니터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필름 기반의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날로그, 즉 필름 기반을 필름 만들던 회사들이 먼저 개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카세트인데요. 카세트입니다. 우리 학과에 있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코니카 써 있죠. 코니카 제품이네요. 우리 과에서 방사선과에서 장비 중에 하나가 지금 코니카 DR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니카도 요 필름 기반의 DR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카세트를 열면 이게 카세트 앞면이고요. 이쪽은 뒷면입니다. 이 카세트를 열면은 여기 하얀 것들이 보입니다. 이 하얀 것이 증감지입니다. 증감지이고요. 근데 여긴 까맣죠? 요 까만 게 뭐냐? 요것이 필름입니다. 요 필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푸지입니다. 푸지. 이 필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그파,
fuji, 코닥, 코니카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의료기 엑스레이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들입니다. 역시 물론 이런 회사가 아닌 회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회사들이 먼저 DR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필름의 특성을 기반으로 DR 혹은 CR 장비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름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정확한 CR 혹은 DR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필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상화가 될까요? 그거를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뭘까요? 요게 현상기입니다. 현상기고요. 요거는 필름 영상이에요. 필름 영상. 요렇게 필름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아까 같이 카세트 안에 있는 필름에 엑스레이를 조사를 시킵니다. 물론 여기서 필름에는 빛이 들어가는 경험이 없는 필름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을 시키면요. 그러면 그 필름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카세트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 증감지에서 빛이 나겠죠. 그럼 증감지에서 난 빛으로 인해서 필름이 잠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잠상은 그 증감지에서 난 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상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상은, 자, 그러면 현상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잠상이 그 할로겐한 은을 모으게 돼요. 할로겐한 은을 모으게 됩니다. 현상이죠, 얘가. 현상이 되게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현상이 되게 되는데, 이거다 현상이 여기 안에 이제 현상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현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 현상에게 들어가요. 그럼 현상이 되고 다시 두 번째에게 들어갑니다. 이 현상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현상이 됐는데 계속 두면은 계속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더 이상 과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멈추게 해야 돼요. 현상을 정지시켜야 돼요. 그 통이 총 3개로 갈라지는데 두 번째 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현상의 정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노출된 할로겐한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정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름의 유제를 경막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수세란 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수세란 통에도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자,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로겐한에 의해서, 할로겐한을 혐의 현상을 하고, 두 번에 정착을 하고, 세 번째는 수세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상액은 알칼리성이고요. 정착액은 산성입니다. 그리고 수세는 그냥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환원과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이것을 이제 중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슬러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필름 표면에 그런 슬러지들이 많이 끼어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은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세에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필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대부분 은화합물이에요. 할로겐 암모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축축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수분과
유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해주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조까지 거치고 나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현상, 정착, 수세, 건조의 과정을 거쳐서 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시간은 90초, 빠르면 45초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초, 뭐 긴 건 3분짜리도 있었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아까 잠깐 무슨 얘기라고요? 알카리액, 산성, 뭐 이런 거죠. 뭐죠? 화학적 작용을 거치는 겁니다. 케미컬 프로세싱. 화학적 작용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학적 작용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냐?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에 그 화학적 성질이 틀립니다. 그 습도에도 틀리게 되고요. 좀 민감해요. 그래서 그날마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엑스레이로 똑같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과노출, 어떨 땐 저노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렵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뿐 아닙니다.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요. 환자가 약간 과체중인 것 같다. 그러면 전우출로 나오고요. 약간 마른 것 같다. 그럼 마른 것 같다. 그럼 과노출로 나오고요. 환자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부었어. 그러면 또 전우출로 나오고요. 어우, 민감해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은 특히 암실 근무자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현상기의 온도와 현상액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의 특성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필름의 특성 곡선을 그린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성이 어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너무 밝으면, 자, 여기 토우라는 부분,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너무 밝은 부분이죠. 여기면 우리가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밝으니까.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요. 역시 안 보이죠? 보이는 게 없어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디를 쓸 수 있을까요? 적정 범위 0.3에서 2.2 정도의 density 농도가 되는 범위가 적정 범위입니다. 여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3에서 2.2 범위 여기가 노출 적정 범위 유효 진단 가능 범위 이 농도가 되는지 이 범위가 적정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특성 곡선을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주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는 보통 특성 곡선은 아니고요. 비감도 정도는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이렇듯 특성 곡선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이제 현상기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상기의 상태를 관리하는 특성이 모두 몇 가지냐면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포그,
최소 농도라고도 합니다. 여기 토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포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그와 베이스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스는 필름 자체가 갖고 있는 농도고요. 그래서 아무런 농도가 없을 때 나타내는 필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농도가 있습니다. 이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아닌 필름이 약간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현상기의 상태라든지 백그라운드 산란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주변에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산란선으로 인해서 농도를 갖고 있는 걸 포그인데, 문제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베이스와 포그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 포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농도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플러스 포그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플러스 포그는 통상적으로 겨울이 되면 낮고요. 여름이 되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겨울이 되면 낮고 여름이 되면 올라가냐? 한마디로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난방이 더 되고 덜 되고 차이라서, 요새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난방이 덜 됐기 때문에 낮아졌고, 여름이 되면 냉방이 덜 됐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요새 병원이 그런가요? 어디? 거의 1년 내내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새 이런 게 있다면 요새는 일정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요새 병원에 현상기를 안 씁니다. 거의.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 이 최소 농도 베이스 플러스 포그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죠. 최소의 반대니까 최고 농도죠. 숄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최소 농도, 최고 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최소 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에 많이 관여되어 있고, 혹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상액과 정착액을 섞을 때, 처음에 탈 때 현상액에 정착액이 섞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사건이 생겼을 때도 증가되게 되고, 뭐 몇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폭우는 증가될 수 있고요. 뭐 이물질이 들어갔어도 그럴 수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폭우는 보통 잘 변합니다. 왔다 갔다 잘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 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다음에 감도가 있습니다. 감도는 보통 1.0을 기준으로 하는데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직선에 해당되는 부위를 대조도라고도 하고, 혹은 평균 계조도라고도 합니다. 대조도는 1.0은 정확히 아니고요. 어디냐? 베이스 플러스 포그 값 아까 요거 있었죠? 요거 값에서 1.0을 더한 값, 요게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대조도는 여기 감도냐, 감도는 베이스 플러스 포그에서 1.0을 더한 값, 그게 보통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도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대조도가 있어요. 대조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값마치고요, 하나는 평균 계조도입니다. 자, 여기서 값마치는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부위고요, 평균 계조도는 조금 더 넓은 부위입니다. 대조도가 있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관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필름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특성이 됩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포구, 최소 농도라고요. 필름에 노광을 하지 않아도 현상 처리 후에 약간이나마 농도가 생기며 이것을 포구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농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베이스 덴시티 더하기 포구입니다. 그래서 포구고요. 근데 이런 베이스 농도가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최소 농도 빼기 베이스 덴시티를 하면은 고유의 포구를 구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베이스 덴시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종종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감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피드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스피드. 얘는 보통 직접 X선 필름의 감도를 측정한 농도는 보통 1.0인데요. 그냥 1.0이 아니라 Dmin, 최소 농도 더하기 1.0입니다. 자, 항상 그냥 1.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최소 농도 더하기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감도를 보통 구해요. 그래서 릴렉티브 스피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비감도를 구하는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보통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출근하자마자 센시토메터리를 탁 그린 다음에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탁 찍으면 돼요. 그래서 센시토메터리를 착각 찍고 이거를 출근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현상기에 둡니다. 그러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걸로 항상 베이스 농도 재고 거기서 1.0인 곳을 체크를 해서 특성 구석을 그린 다음에 1.0인 곳을 체크를 해서 항상 그곳의 농도를 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 농도를 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으로 내려서 그 1.0 부분에 베이스 최소 농도 더하기 1.0 부분에 손을 내려서 그때의 노광량의 지수적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비감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도를 비감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도가 있어요. 대조도. 명암의 차이를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조도라고 하는데요. 자, 대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평균 계조도가 있고요. 하나는 감마치가 있습니다. 평균 계조도는요. 자, 최소 농도 더하기 0.25인 부분과 최소 농도 더하기 2.0인 부분 두 군데로 잽니다. 그래서 자, 최소 농도 더하기 2.0인 부분과 최소 농도 더하기 0.2인 부분을 빼주면은 두 개 똑같은 걸 더해서 빼준 거니까 실제로 1.75가 분모이고요. 분자죠. 그 다음에 비노광량 차이는 자, 보시면 요 D1과 D2 있죠? 요 D1, D2의 횡축의 스케일. 자, 그래서 횡축의 스케일의 차이, 그 비노광량의 차이 있죠? 그 비노광량의 차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75를 그걸 나눠줘서 그때 구하는 것을 평균 계조도라고 합니다. 특성구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자 0.25 더하기 최소 농도 그럼 이쯤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최소 농도다 그러면 이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을 쭉 그어서 자, 횡축 스케일 차이, 이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1.75 나누기 이 스케일의 차이, 그것이 평균 계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값마치는 여기는 얼마예요? 0.25와 2.0 차이죠? 값마치는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2.0하고 1.0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훨씬 더 직선인 부분이 될 겁니다. 훨씬 더 직선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두 지점의 횡축에 역시 비노광량 스케일의 간격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비노광량 차이를 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값마치가 좀 더 그 값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관용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용도는 특성 곡선의 기울기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와 B가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A가 더 어떤가요? A가 더 이렇게 가파르지요? B가 더 완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가 더 대조도는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관용도는 어떤가요? 관용도는 A가 더 좁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즉 대조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니까 아무래도 대조도가 좁으면은 대조도가 크면은 관용도는 좁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농도는 그냥 뭐 엑스레이를 증가시켜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부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름의 특성 곡선을 통해서 그 필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는 세 가지 특성은요, 뭐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 특성은 비감도, 대조도, 관용도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감도를 가지고, 대조도를 가지고, 관용도를 가지고 필름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는데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필름의 특성을 볼 때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KVP랑 MA와 세크,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필름에 영향을 주나 우리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KVP를 변화시키면요, 자, 이쪽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KVP를 변화시키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 파란색인 것은 80kVp, 붉은색의 테두리한 것은 120kVp입니다. 아무래도 파란색의 kVp가 좀 더 낮은 관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낮은 관잡일 때가 좀 본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높은 관잡일 때가 선명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뿌옇게 보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전압이 변하면 선질이 변하고요. 위에 스펙트럼 보시면 KVP가 변하니까 스펙트럼 모양이 바뀌었죠. 즉 선질이 변하고요, 대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MA와 세크, 즉 설양이 변하면, 우리가 매스라고 변하죠. 설양이 변하면요, 이렇게 보시는 영상처럼 스펙트럼처럼 영상의 품질이 바뀌기보다는 설양이 변하게 됩니다. 선질이 아니라 설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품질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영상이 까매졌다 하얘졌다 뭐 이 정도 차이만 발생하게 됩니다. 방사선 영상의 목표는 최적의 영상 품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에서 최적의 영상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해상도와 대조도와 잡음 그리고 아티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상도는 얼마나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1mm 안에 몇 개의 선의 쌍이 보이냐 라인 페어 밀리미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조도의 경우는 영상의 밝기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고 아무래도 관전압이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전압이 증가되면 대조도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요. 관전압이 낮으면 대조도가 올라가며 격자를 쓰는 경우는 격자를 쓰면 대조도가 좀 증가되고 안 쓰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잡음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잡음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선량이 많으면 잡음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고요. 선량이 적으면 잡음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름 스크린인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사선사의 최고 기술이 적정 농도를 맞추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필름 스크린에서는요. 그래서 노출 조건, 콜리메이터, 여과, 산란선, 뭐 거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매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와의 뭐 저기 뭐죠? 그 관계 다 뭐 환자의 질병적인 특성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선량에는 뭐 비례하고 KVP는 제곱에 비례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이 많고 힘듭니다. 힘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필름은요, 조직 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잘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의 조직의 차이는 잘 보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범위가 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름은 보관 창고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보관 창고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관 창고가 봉투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에 먼지가 날리고요. 그 다음에 필름 보관 창고는 저기 뭐죠? 그 습도에 약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장마 이러면 난리가 나고요. 필름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기 혹시라도 화재 같은 거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필름 분실할 염려도 많고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 뭔지 봤었죠. 그래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처음에는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란 것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의미가 확대돼서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 디지털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 저장, 영상 통신의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디지털 영상 획득 방식은 컴퓨터 방사선 촬영, 평판 디지털 방사선 촬영,
디지털 유방 촬영, 위장관 투시 촬영, 디지털 혈관 조형 같은 것들이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그러면 뭐로 정의되어 있었냐? 뭐 대표적인 것이 AAPM이었죠. 그래서 광자극 저장 형광체, 이게 CR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비정질 셀레늄, 이거 간접 DR이고요. 비정질 실리콘, 이거 직접 DR입니다. 그다음에 저장 결합 소자 CCD 얘기한 거고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말은 어려운데 그냥 저기 디지털 맘모그래피 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디지털 투과 영상을 생성하는 방사선 영상 기술, 이렇게 정의를 AAPM, 즉 미국 의학물리학회에선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신 것처럼 디지털 엑스레이가 조사가 됩니다. 엑스레이는 처음에는 균등한 엑스레이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사체,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죠. 이제 사람을 투과하면은 이제 불균등한 엑스레이가 될 겁니다. 이런 불균등한 엑스레이는 디텍터에 들어갈 때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디텍터에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거치게 되고요. 이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거침으로써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신호는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서 영상 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고 저장이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디지털 파일화 돼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디지털 파일화 된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 디스플레이 돼야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역시 아날로그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이 아날로그로 될 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화 돼서 디스플레이 돼서 보일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기반해서 만들어졌냐? 필름을 기반했다. 그럼 필름을 기반했으니까 필름의 특성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필름 특성은 어떻게 아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필름 특성은 먼저 그 제일 밑에 토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그, 베이스 플러스 뭐 포그다. 최소 농도고요. 그러면 베이스 플러스 포그가 있으면 반대되는 것도 있죠. 뭐죠? 최고 농도가 있다. Dmax. 여기는 아무리 엑스레이가 조사돼도 더 이상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농도 더하기 1.0 부분의 특성을 알아내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가 감도 혹은 비감도인 부분이다. 감도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가장 측정해서 중요한 부분이 보통 대조도입니다. 대조도는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감마치와 평균 궤조도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감마 평균 궤조도는 어떻게 재냐? 평균 궤조도 같은 경우는 최소 농도 더하기 0.25와 최소 농도 더하기 2.0 부분의 농도 값을 횡축을 해서 그 스케일을, 그래서 2.0 빼기 최소 농도 더하기 2.0에서 최소 농도 더하기 1.0 부분을 빼줍니다. 위의 값을. 그러면 1.75 나오죠? 분모는 두 횡축 값을 쭉 내려서 밑에 부분에 횡축 스케일 값을 해준 겁니다. 차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궤조도는 구하고, 감마치는 뭐 최소농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2.0과 1.0의 차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축값 차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게 감마치고요. 자, 대조도는 그래서 얼마큼 선명하게 보이냐, 한마디로 차이가 크게 나냐, 이게 대조도고요. 관용도는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대조도가 크면 관용도는 작습니다. 그다음 관용도가 크면은 대조도는 작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냐, 이것이 관용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 관용력이 넓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의 특성을 구분할 때 솔직히 아까 5가지 얘기했지만
그 최소 농도하고 최고 농도 그 두 개는 빼고요. 나머지 세 개, 비감도, 대조도, 관용도가 필름의 특성을 표현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필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 이 세 가지입니다. 비감도, 대조도, 관용도 이 세 가지다. 자, 그리고 이런 필름은 또 다른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게 뭐죠? 그거 바로 KVP와 매스, 농도입니다. 그래서 KVP를 바꾸면 선질이 바뀐다. 그 대조도의 영향을 받더라. 아무래도 관전압이 증가되면 대조도가 저하되죠. 관전압이 낮아지면 대조도는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매스가 바뀌면, 설량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설량이 증가되면. 설량이 낮아지면 하얘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필름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방사선 영상은 원래 최적의 영상 품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의 최적의 영상 품질은 크게 해상도, 대조도, 잡음, 아티팩 이런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얼마나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냐 이거였죠. 그래서 라인 페어 밀리메타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고, 대조도는 아까 얘기했었죠. 밝고 어둠의 차이, KVP가 주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 격자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둔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음, 이거는 뭐 설량이 많고 적고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점. 뭐가 한계점 있었죠? 필름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10% 미만의 차이가 잘 안 나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관이 어려웠었습니다. 봉투에 보관했어야 되고요. 그러면 봉투에 보관하니까 사람이 일일이 가서 찾았어야 되죠. 그거 문제점이네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조도가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거나 뭐 이게 안 돼요. 대조도를 조절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필름 특성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